바이오의 김종국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련한 주제는 스마트팜 중에서 하나의 사례로 의약품 산업 쪽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선 스마트팜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시작인 것 같고요. 이 스마트팜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스마트팜이 지금은 말은 용어를 스마트팜이라고 하지만 이게 매 정부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작 지점이 융복합 산업이었어요. MB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10년도에 융복합 산업이 이제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할 때 제가 포스코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을 가니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에 조그만 컨테이너라고 해야 될까요? 조그만하게 해서 애기들 이용해서 식물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확한 식물을 휴게소에서 식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은 이 팜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스마트가 붙어서 그러면 팜의 용어에 집중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팜은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접근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산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지에서 먹고 사는 게 되거든요. 결국은 앞으로 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국 쪽하고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워형으로 만든다든지 지하부 만든다든지 호리젠탈형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오래전부터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상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선진국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후진국에서는 먹고 사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유한 나라는 북극지방에도 있고 남극지방에도 있고 이게 지역마다 있는데 더운 나라에서는 추운 나라의 음식을 먹고 싶을 것이고 추운 나라는 더운 나라의 음식을 먹고 싶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근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현실화가 되면 먹는 쪽에서는 지역과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먹는 쪽에서는 제주만을 위한 거, 어느 특정 반을 위한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잠시 나왔던 부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과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의약품 산업 쪽으로 갔죠. 포스코에서도 광양의 리스트에서 파프리카를 재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잘 안 됐죠. 투자 대비 들어오는 수익이 없으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먹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하고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중에서 고부가가치라고 한다면 의약품 쪽이거든요. 대부분 산업에서 다 의약품 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각 산업들마다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식품도 있고 의약품도 있고 기타 다른 산업들에서도 다 적용되는 규정과 레귤레이션이 있거든요. 가이드도 있고. 근데 이제 의약품 쪽으로 오면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이건 글로벌 규정이에요. 한국만의 규정이 아니라 GMP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의약품 산업 쪽으로 오다 보니
그 특정 식물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유전자 제조합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유전자 제조합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LMO 법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LMO 법하고 GMP법과 약사법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매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산업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그쪽 산업법에 적용되는 규정과 가이드를 모르고서는 산업이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쪽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팜에서도 그 밀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한 그런 밀폐일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밀폐는 유전자 제조하고 의약품은 밀폐 지역에서 만들어져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외부로 어떤 그런 그 유전자 제조합된 식물체가 오염되지 않게 나가지 않게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의약품에서는 밀폐 사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때부터 저것이 뭐냐면 청중도 관리, 온습도 관리, 차압 관리 이런 게 의약품에서는 규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에서 사용되는 그 유전자 제조합 식물들은 약사법은 의약품으로 사용된 원료라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세부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팜 중에서도 그 유전자 제조합 식물들은 의약품 쪽에서는 밀폐 사용이 되면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들 보면 GMP 관련 법이죠. 제가 제목만 적어놨습니다. 약사법이 있고요. 한국 GMP법이 있고 미국, 유럽, WGMP, JGMP, 일본 GMP 이쪽이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 주요 사항들 보면 시설 기준 관련된 거, 허가 관련된 기준 사항들, 그 다음에 생산 품질 체계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저 기준에 맞춰서 제약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1시설 파트 쭉쭉쭉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적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MO하고 GMO와의 어떤 그 용어 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용어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MO를 의약품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부분을 좀 적어놓은 부분이니까 아마 내용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유럽, 일본, 미국, 한국에서 그 LMO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리고 그것이 의약품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혜택을 할 수 있을까, 피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이 약사법 관련 규정인데 우리 회사가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을 만들고 있어요. 백신이거든요. 지금 시중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RNA 백신, DNA 백신도 있을 수도 있고 제조합 백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중에서도 그 SK가 하고 있는 제조합 백신이죠. 이제 제조합 백신.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백신의 종의 한 부류예요. RNA 백신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어 있지만 유전자 제조합 백신은 과거부터 가이드 기술 그 규정 가이드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거 백신하고 이런 세포배양 백신하고 유전자 제조합 백신하고 이런 것들은 세이프티적인 측면에서는 좀 자료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전자 제조합 백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특이하게도 식물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 이제 스마트팜 그런 하드웨어를 쓸 수밖에 없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식물에서 이런 그 의약품을 만들다 보니 뒤에 가서 이제 슬라이드 가지고 그 하드웨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거 유전자 제조합 기술 체계는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요것도 그냥 용어 정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건 이제 유전자 재조합 그 체가 어떻게 의약품 원료로 쓰일까라는 걸 좀 표현한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 의약품에서는 시드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스터 시드하고 워킹 시드하고 그 마스터하고 워킹 시드를 만드는 과정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재조합을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식물체를 이용을 해서 그 식물체 자체를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식물 세포를 이용을 하느냐 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체를 이용하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식물 세포를 이용하는 배양 기술하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전부 의약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식물체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식물 세포를 이용을 해서 배양을 해서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식물체를 이용한 걸 제가 지금 적어놓은 부분인데요. 식물체를 이용하다 보면 의약품 용어하고 뭐 비슷한 용어입니다. 의약품에서도 지금 삼성바이오나 설티름 같은 경우도 바이오에서는 업스트림이냐 다운스트림이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이걸 그대로 식물체에서도 보면 업스트림에서는 식물을 키우는 장, 그 공정 그리고 수확하고 그 식물을 파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물질, 목적 단백질을 뽑아내는 그런 다운스트림하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제품을 만드는 필 앤 피니시드 프로덕트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의약품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팜은 이 부분이 많이 응용이 됩니다. 식물을 파종을 하고 이식을 하고 정식을 하고 수확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이제 스마트 팜이란 용어를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밀폐구역이고 유전자 제조합체이기 때문에 밀폐구역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 단백질을 잘 만들기 위해서 광량, 광도, 광질 이런 부분도 관리가 되고 그 작업장의 온도, 습도도 관리가 되고 또 이게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양의 공급을 어떤 주기로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하드웨어적인 관리를 스마트 팜으로 보느냐 혹은 그 스마트 팜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인 그런 그 파라메타를 우리가 스마트팜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되고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허로 걸어놓으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쪽에서 대량 생산은 스마트팜으로 하다 보면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흔히 얘기하는 돈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량 생산으로 가기 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게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주도에서 많이 모아 놓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의약품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는 이제 의약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배양 공정, 식물을 이용을 해서 식물체 혹은 식물 세포를 이용을 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공정 관리인데 그 공정을 이제 청정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GMP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동물 세포하고 일반 세포 배양은 동물 세포를 이용하는 그 삼바나 SK나 셀트리온이나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회사들의 공정이고요. 요 T라고 하는 거 혹은 TG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이용하는 식물체를 이용하는 식물세포를 이용하는 그런 공정의 세부 공정들입니다. 그런 공정들이 청정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를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너무나 좀 이렇게 그 전문적인 분야여가지고 용어 자체가 아마 많이 나서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두 부분은 식물을 이용하는 공정이고 요거는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는
그런 바이오 공정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작업장, 우리 현장 작업장에서 의약품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작업장 평면 도면입니다. 식물을 키우고요. 여기 이제 식물체를 키우는 공정이고, 그 식물체를 수확을 하면 정제를 하는 공정입니다. 정제를 하면 제품을 필앤피니시드 하고요. 충진을 하고 이제 포장하고 출하가 되는 그런 이제 호리젠털 타입으로 공장을 제가 설계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면 그 식물체를 처음에 이제 파종을 하는 부분, 파종을 해서 이식, 유아기를 거쳐서 요 단계 아직 요 전체가 이제 유아기 단계 육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파종을 2주 정도 멸균토에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주 정도 이식을 하고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멸균토를 쓰고 있는데 멸균토는 또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지 쪽에 가면 의약품 원료로 쓰게 되면은 각종 규제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규제를 다 업체에 맡겨놓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가 다 어떤 그 오염물질이 없다, 또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친다, 기타 등등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해태하기 위해서 멸균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 단계를 거쳐서 이식으로 놓으면 이 이식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사주를 키워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식물은. 그래서 이게 이제 숙주식물인데 우리 이 숙주식물을 위해서 2주 파종을 하고 1주 이식을 하고 4주 정식을 하면 이제 성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은 헤파 필터를 이용을 해서 차압 관리를 하고 해서 이제 폐쇄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완전 폐쇄는 해버리면 사람이 출입을 못하겠죠. 그래서 의약품에서 얘기하는 그 폐쇄구역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 기준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기준 이외에 사람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관리는 의약품에서는 SOP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해서 제가 이제 국제 기준에 준한 클로즈드 시스템이구나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문서화해서 이것은 이제 감사가 나오면 오디트가 나오면 이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번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제까지 다 거치고 나서 식물체를 키우고 수확을 해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목적 단백질을 뽑아내면 그것을 이제 최종 충진하는 그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충진은 바이아를 멸균하고 바이아 세척 멸균을 하고 충진을 해서 캐핑을 해서 이제 포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 파이널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저희가 그 국내도 최초지만 세계 최초입니다. 요게 그 유전자 제조합 체를 이용을 해서 의약품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식물에서 나온 사례. 이것이 제주도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그 3년 전에부터 이제 외국약을 쓰고 있었죠. 이 제주도가 돼지열병 청정 지역이었는데 어떤 크로스 컨테미네이션 때문에 돼지열병 청정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돼지열병 청정 지역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라이브 백신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혹은 백신을 놓지 말면서 다시 그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마커 백신을 이용을 해서 청정을 가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OA 기준이 있는데 저희 제품이 이제 마커 백신이어서 그 제주도에 작년 12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두 분량인데 돼지 20마리한테 일회 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까지 말씀드리자면 55,000원. 요 한 바이알이 55,000원이니까 부가가치가 꽤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돼지가 한 1,400만 두가 되니 금액으로 치면 괜찮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이용한 고부가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의약품에서는 과기술 발전도 되기 때문에 인력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앞단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식물 재배 공간도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또 거점 지역을 두면 그 지역에 인력 창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주도에 수출 전진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좀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입주도 제주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론칭이 되고 나서 제가 제주도에다가 우선 그 패키징 시설을, GMP 패키징 시설을 먼저 좀 이렇게 셋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주도 자체에 수급도 하면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한, 의약품을 수출을 하기 위한 기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이제 의약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마크 백신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요. 쉽게 말하면 마크 백신은 마크란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백신하고 다르다. 우리 백신을 놨다라는 어떤 그런 마킹 기능, 지표 기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한 항체가 생긴 것이냐,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로 인한 것이냐, 이것을 구분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열병으로 한정을 짓자면 돼지열병 바이러스 인자가 돼지에 들어와도 항체는 생기거든요. 병은 들었지만. 근데 마크 백신을 넣으면 그런 항체가 생겨요. 근데 이것이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구나, 사색신으로 생긴 항체구나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백신, 라이브 백신 약초가 백신이거든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거 백신하고 차별화되는 게 이제 마크 백신이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 일반 백신보다. 또 공정도 더 복잡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갔나요? 네. 고맙습니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그 주식회사 바이오랩은 세계 최초로 식물 기반 돼지열병 마크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식물 그린 백신 바이오의 기업으로서 대표적 기업입니다. 오늘 좋은 주제로 발표해 주신 김용보원장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자께서 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패널이 계시면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제가 먼저 그동안 연구해 오셨던 그런 연구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의뢰를 드리면, 장한수 본부장님께서 좀 기조를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한수 본부장님은 그동안 그 기능성 물질이 강화된 약물작용 소재 이런 쪽으로, 소재 상여 연구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약물작용에 관련된 기능성 소재와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이 연관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그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백신보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금방 우리 김종국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궁극적으로 스마트팜이 가야 될 마지막 길이 아닌가,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제1연자로 발표하신 전주대학교 박 교수님하고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지금 5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팜에서 약용작물 10종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 이제 최적화를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요.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도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딸기나 오이나 토마토,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작물이고 우리 국민들이 꼭 섭취해야 될 작물들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토마토, 딸기, 오이 해가지고 이 스마트팜에서 했을 때 채산성이 맞을까, 단가가 맞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름이 지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그쪽에 한 70여 개의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키워달라는 작물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금방 이 백신도 하나의 주요한 테마긴 합니다만 그분들은 농민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래니, 줄풀이니 이런 것들을 한국 농민들이 키우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전량 수입을 하는데 앞서 박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작물들이 혼입이 된다거나 이걸 믿을 수가 없다거나 그러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날이 성장을 해가는데 물건을 못 맞추고 결국은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지만 예전에 백소 하수호 사건 같은 것들이 또 발생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년에 10톤이 필요하든지 5톤이 필요하든지 예측을 하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스마트팜이라는 거죠. 기업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5년 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금방 궁극적으로는 제약이라든지 지금 바이오 앱도 지금 포항 쪽에서 식물 백신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체로 알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잘 나가는 기업체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스마트팜은 비싼 작물, 돈이 되는 작물을 키울수록 이제 큰 의미를 가지는 사업인 거고요. 사실 지금은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게 토마토, 오이, 딸기도 단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돌외 같은 작물 1년에 2번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6번 하거든요. 그리고 지표물질 함량은 1.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린 어떤 연차평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평가위원분들한테 그 데이터를 제시했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도 옳게 받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스마트팜이 가야 되는 궁극적인 거는 고부가 그리고 안정, 이 스마트팜이 갖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본다면은 이 스마트팜이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돌파 해결책도 좀 모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결론을 해주셨습니다. 스마트팜은 돈이 돼야 된다. 돈이 되는 스마트팜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결론은 맞습니다만은 방향을 잡고 세부 실천 계획을 잡아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좀 따릅니다. 다른 패널님들도 혹시 다른 관계되는 견해를 있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학창 시절에 너무 일반적인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요. 저도 고향이 전라남도 나주입니다만은 저희는 이렇게 학창 시절 때 나주는 다 배농사만 지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나주는 배, 대구는 사과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친께서도 오랜 동안 배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까지 겪으시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해 나갈 수는 없다. 이제는 나주에서 이 재배된 배가요. 제가 먹어봐도 별로 맛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 나주 배 좀 안 먹습니다. 성완 배라든가 남양주 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하고 연계돼가지고 한 가지 제가 좀 제주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너무 이 제주는 예를 들면 감귤 이런 거에 너무 생각이 갇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셔야지만이
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인 스마트팜을 받아들이시는데 좀 더 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 교수님이나 이런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 활동을 하시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어떤 그런 스마트팜을 통한 고부가가치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걸 해야지 고부가가치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바질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에서도 농 건강에 좋은 루테인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추출이 된다라는 게 이미 학술적으로 연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물을 가지고도 어떤 방향으로 그 결과물을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또 거기에서 가장 이제 한 단계 나간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고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가 코스메틱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작물들을 선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팜이 이제 앞으로 농업이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이제 어떤 결과가 돼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팜을 통해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높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에서 우리가 제주도면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뭔가를 도전하고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또 제주도가 많이 가질 수 있는 제주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주제가 진짜 스마트팜의 의료용 소재 그리고 소재를 균주로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의약품 개발 이런 부분에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특수한 부분입니다. 그런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스마트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주는 저희가 이제 보통을 육지라고 합니다만 육지에 비해서 사실 인력적인 측면이나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처져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귤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치 작물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가, 그것이 과연 스마트팜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한번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하고 두 번째 주제를 저희들이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스마트팜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저희가 좀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거에서 파생되는 생산물에 대한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고부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제주라는 그 컨셉을 조금 하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제이긴 한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시중에 나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외국 농산물들이 물론 일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규모 대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규모 대비 거기서 발생하는 생산물이나 식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가 우리나라 그 농산물을 많이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특히나 저희 제주에 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제주는 감귤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년 가을이었나요? 아마 그 FTA가 글로벌 FTA라고 하는 RCEP이 아마 발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RCEP 발효가 되면 우리 제주 지역에 있는 제주는 이 RCEP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는 그 협정이 지금 맺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 혹은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감귤과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들이 대거 이제 수입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막고 있거든요. 이게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 농산물이 우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던 건 아니고, 저희가 물론 이게 단편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이게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내용 중에 그 돼지가 제주 지역이 청정이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일반 우리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도 특히나 이 포커스가 병충해가 되는데 우리는 제주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병충해가 청정 지역으로 분류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같은 밀감이라고 하더라도 병충해가 어떤 특정 병충해가 있는 지역의 밀감은 우리나라에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제주 지역에 있는 1차 산업에 있는 농산물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농산물들이 정말 많이 보호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이게 알세비에서 일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병충해가 들어와서 아까처럼 돼지가 제주도 청정이 해제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해제가 돼버리면 순식간에 제주도의 그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이 좀 많이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물론 많은 연구 기관에서 이걸 도에서도 많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이걸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산업 쪽으로 오게 되면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농이나 농업인 후계인, 농업 후계자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제주 지역의 감귤은 되게 연령대가 높습니다. 높다는 말은 조만간 그분들이 농업을 못하게 되면 이 많은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점점 농업 규모는 줄어들고 그거를 대안할 수 있는 현재 20대에서 50대 인력들이 좀 투자해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지금처럼 일 주제 얘기했던 되게 스마트팜을 좀 많이 강화하거나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나온 것처럼 이거에 대한 부산물을 가지고서 상당히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쪽으로 좀 키워가지고 제주 지역의 어떤 산업적 구조가 조만간 점차적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대응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이제 차후에 우리가 어떤 이걸 그 도나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걸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고려해가지고 이걸 좀 대비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스마트팜에 대한 미라지 포럼을 토론하는 그 이유도 배경도 사실은 기후 변화에 의한 작물종 변화에 대한 대응도 따라야 되겠지만 사실 제주 같은 경우는 감귤이라는 부분이 이 보호 규제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 규제, 병충해에 대한 수익 규제에 대한 명목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언젠가 이런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해석 규제 보호 속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감귤에 대한 경우에서도 온실에 대한 재배 방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건가 하는 향후 과제를 좀 많이 숙제로 안고 있고요. 또 감귤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능성 작물들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 건가. 예를 들자면 저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개인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주제로 지금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인 맞춤형 화장품에서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작물이나 새로운 작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량 재배할 것인가. 사실은 기능성 작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의 생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화, 생산화가 될 수 없는 이런 문제점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을 정책적 방향으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많은 고민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연구위원님께서 한 말씀 견해를 좀 주십니다. 네, 제가 이런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혁신 이런 관련된 회의에 오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혁신이라는 거는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의 혁신 성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도 지금 이때까지는 공공을 중심으로 또 농업의 특성상 공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좀 전환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제일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제주 지역의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정착 이로 인한 이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가 돼서
스마트팜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는 제가 봤을 때는 화성의 포도 사례가 제일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그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팜이 보급이 됐는데 담당자가 농업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공대 출신 공학 전공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전문자 말고 ICT나 공학이나 다른 분야 전공자를 좀 채용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뭐 당장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그 팀에 10명 정도가 ICT 전공자고 오히려 농업 전공자보다 ICT 전공자가 지금 많은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농업으로 유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농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여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뭐 어떤 품목을 선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느낀 위기감이랄까요? 이런 거는 오늘 지금 이 백신을 위한 스마트팜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농업은 있는데 농업인은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디지털화, 뭐 전환 이런 거 굉장히 좋고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인 거는 확실하지만 점점 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역량을 농업인들이 갖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농업인들 때문에 또 뭐 이런 성장을 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교육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최첨단 농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년농들 중심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청년농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은 뭐 자금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게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좀 연계 다리가 돼서 서로 그러니까 청년 농업과 또 이런 기업 간에 약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공에서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팜 정책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농업인 대상의 스마트팜 정책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기업에서 스마트팜에서 원물을 생산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은 뭐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이제는 그 대상을 농업인에서 넓혀야 될 때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이런 기업들, 관련 기업들까지 넓힌다면은 오히려 농업의 성장에는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좀 만들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들도 이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제주도에 JDC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스타트업들을 발굴할 때 실적으로 이 첨단 기술 중심으로 해왔습니다만 어그리컬처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 제주도가 저희 반응 같아서는 이 어그리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스마트팜의 실질 모토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정책 방향으로 또 성공적 사례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그 넥스트원의 김강윤 이사님께서 오셨는데요. 패널로 참여해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넥스트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초의 그 폐 터널을 재생을 해서 세계 최대 식물 공장 생산 라인을 2018년에 구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직형 스마트팜으로 사실 기업이 굉장히 성장되고 대한민국의 혁신 기업의 국가 대표 선정으로 2020년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주제하고는 조금 다소 벗어납니다만은 이 제주에서의 제주형에 맞는 스마트팜 구축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스마트팜 모델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꼭 농지에서만 스마트팜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의 폐창고나 옥상 이런 유의공간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팜의 팜과 생산물의 가공시설 융합, 흔히 6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의 제주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선행적 경험을 통해서 사례를 구축하셨기 때문에 조언을 좀 이런 기회에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장을 만든 곳이 충북 옥천에 있는 옥천 터널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 규모 인도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옥천 터널은 잠깐 설명드리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 하루 전에 공사가 완공돼가지고 역사적인 터널이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직선화가 되면서 그 터널이 폐터널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8년 정도 폐터널로 이제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사업을 같이 하면서 길이가 약 660m 정도 됩니다. 660m 정도 되고요. 바닥 면적 기준으로 보면 약 2,200평 정도 되는데요. 그쪽에 평균적으로 14단을 올려갖고 하기 때문에 2,200평 곱하기 14단 하면 제일 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큰 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옥천터널 이후에 또 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 남부터미널 3호선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 전철역이 예전에 굉장히 성행했다가 지하상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남부터미널의 이용 인구가 줄어들면서 또 출입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어요. 8개 정도가 있었는데 반 정도만 출입구를 이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은 이제 폐쇄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스마트팜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팜과 연관된 F&B라든가 그 다음에 AR, VR 체험 공간, 그 다음에 버스킹 공간 이런 부분들을 망라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좀 더 가까운 그 스마트팜을 구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저희가 태백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드림팜이라는 그 프로젝트, 에코시티팜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태백시 같은 경우 약 26개의 탄광이 운영이 되고 있다가 지금은 탄광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폐탄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의 도시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태백시에서 태백을 어떻게 하면 좀 다시 살려볼까, 재생을 해볼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스마트팜 단지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는 딸기 전용 지금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 폐탄광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폐탄광에다가 스마트팜을 구축한 건 아니고요. 폐탄광에서 스마트팜에 유용한 자원이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폐탄광 안에 있는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스마트팜에서 온도가 좀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폐탄광 안에 있는 깨끗하고 낮은 온도의 공기와 그 안에 있는 지하수, 양질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태백시하고 그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제주도 쪽에 제안을 좀 드리면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팜을 통한 고부가 지금까지 산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보면 그 안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 사례인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동도 아시겠지만 그다지 이 소득이 높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동시에서도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안동에 대마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이 그렇다고 예전부터 대마하고 큰 관련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마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스마트팜을 이용한 대마 재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마 관련된 부분이 법적으로 굉장히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노력을 통해 가지고 특구를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상품화까지는 이제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지만 재배 허가하고 물질의 추출 허가까지는 이제 이미 이제 여러 기업에다가 허가를 내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스마트팜을 통한 대마 재배가 활성화돼서 고순도의 CBD, 약 99.9% 순도의 CBD를 지금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도 좀 이 지자체에서 좀 그런 노력들을 기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화된 어떤 특구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스마트팜의 보급을 좀 보급에 대한 노력을 추진해 주시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광희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말만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플로어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장 강동환입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인 것보다는 연구적인 것에 짧게 하나만 김종국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전자 제조업 통해 가지고 형질단체 식물을 해가지고 지금 자원들을 스마트팜에 적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세포주 가지고 해보신 그런 내용들은 있는지요? 혹시 있다라면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 이게 궁금해서 간단한 질문 드렸습니다. 용어가 세포주라는 용어를 쓰니까 좀 그런데요. 저희가 유전자 제조업을 진행하기 위한 처음 균주, 지금 제품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돼지열병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돼지열병의 그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일단 돼지열병이 한국에서 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력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균의 유전자 서열을 저희가 이제 정보를 받았죠. 그 중에서 병을 일으키고 있는 E2 유전자, 그 유전자를 저희가 합성을 했습니다. 그 합성을 해서 저것을 아까 얘기했던 숙주식물 말씀을 드리자면 니코티아나 벤테아미아나라는 그런 숙주식물, 단백과의 숙주식물에다가 기공을 통해서 인젝션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량 생산을 해서 그것을 식물체를 키우는 방법이 트랜스제닉 시스템이고요. 그것을 식물세포 배양을 통하는 게 트랜지언트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그 두 가지 시스템을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종자, 그를 저희가 이제 마스터 시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세포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바이오융합센터의 박수원 팀장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스마트팜 관련 소재 찾다 우리 김용국 본부장님을 알게 돼서 초청을 드렸고 흔쾌히 오늘 연차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스템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식물 기반 의료나 의학 관련 소재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 찾다 보니 우연히 바이오앱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식물 기반의 의료 소재를 개발하는 것들을 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몇 년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궁금한 거는 과연 주로 의료 소재 같은 경우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물세포, 아까 말씀하신 동물세포 기반의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그게 많이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또 식물에 대한 것이 윤리적인 측면이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많이 진행을 최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경쟁력이나 확대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를 하려면 아까도 우리 법적인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 의약품 제조와 관련돼서는 GMP 즉 한국에서는 KGMP 시설에서 분리하고 정제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긴 하겠습니다만은 GMO나 또 LMO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설 기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 걸 구축하게 될 때 또 아까 우리 여러 그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의 어떤 특화된 소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정한 어떤 식물체 기반의 의료 소재를 구축하려면 그런 시설들이 일반적인 그 스마트팜 시설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좀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 20분 동안 얘기하면서 이게 다듬어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본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전장에서 있었던 과학과 이론적인 것과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하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식물이냐 동물이냐 일단 스마트팜에서 나온 그러한 아웃풋 이것은 그 동물하고 식물하고 경쟁은 할 수가 없어요. 상호 보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회사들이 왜 식물을 안 하느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물 가지고 충분히 돈이 되기 때문에 굳이 넘어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식물 전공자들이 식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의약품이 너무나 약해. 그냥 연구만으로 해서 다 끝나버려요.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식물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돈이 됩니다. 경쟁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식물에서 필요한 부분만 나아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시설 투자는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쪽 가는 거하고 배양 쪽은 돈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배 시스템으로 가면 팜 재배 시스템으로 가면 그 생산 단가 그 제조 단가가 그래야 될까요? 투자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배양 탱크로 하는 거하고 재배 시스템 층층층 하는 거하고의 그 아웃풋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약품 제조 시설로 넘어가면 투자 비용 대비도 규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자비는 재배 시스템이 배양 시스템보다 훨씬 싸다. 거기에서 경쟁력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식물하고 동물은 경쟁이 아니다. 상호 보완이다. 동물에서 안 되는 걸 식물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MP 시설, KGMP 시설, 제조학, 식물 재배 이런 쪽이 근본적으로 약사법이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GMP가 워낙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동물 쪽에 다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식물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디테일성에서는 아주 좀 약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규정을 만들려고 제가 이제 시학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요지는 뭐냐면 근본적인 요지는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동물세포에 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클로즈드 시스템, 배쇄 시스템 이것은 하드웨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허가를 득한 제품도 윤제 제조하고 의약품이고 이게 LMO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규정상 동물세포에서 윤제 제조 의약품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준해서 데이터를 마련하면은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회사가 글로벌 회사가 그 캐나다 메디카고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인플루엔자 의약품을 인체약품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식물세포 이용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오바마 정부 때인가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에볼라 치료제가 나왔을 때 그들 의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긴급 사용성 있는 게 식물세포에서 나온 그 치료제예요, 백신. 그래서 그때 치료를 한 부분이고 다만 긴급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임상 사례가 없어 그 병이 치료가 돼버리면 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물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많은 얘기가 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12회 제주 미래가치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주의 청정자원을 고부가치화하기 위한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행적 연구를 해오셨던 그 연구위원님들 여러분들과 선행적으로 실증 사업과 실제로 상업화를 해오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그 제주의 스마트팜에 대한 나가야 될 방향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그 제1 주제를 발표해 주신 전주대학교 박성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제2주제에 주 바이오랩의 김정국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을 참여해 주신 주 넥스트원 김강현 이사님, 제주대학교의 오산수민 박사님,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의 박지원 연구위원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장한수 본부장님, 네 분의 패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주의 스마트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제주에 관계되는 관계자들 또 연구원들과 상호 교류를 좀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간 반 동안의 장시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